안녕하세요. 일터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강의를 맡은 김정민 노무사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인사관리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례입니다. 최근 기사를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기사는 이제 2024년도 1월 기사고, 해커에 털린 공공기관에서 26만 명이라는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 등급을 이제 활용하더라도 이러한 해킹을 통한 유출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측 기사를 보시면 통신사도 최근 5년간 4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과징금도 부과된 현황이 있고요. 이러한 과징금 부과에도 지속적인 유출 및 노출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오히려 미래에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관련 상담 건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2019년도 통계밖에 존재하진 않는데, 관련해서 2013년도에 최대치였다가 줄어들었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현재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번호 타인정보 도용이 2019년도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디지털화 정보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호조에 따르고요.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저장 매체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를 말합니다. 2013년 9월 15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유출과 별도의 개념으로 분실 또는 유출을 유출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노출이란 무엇일까요?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해줄 수 있는 상태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등록된 경우, 이용자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노출이 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홈페이지 상에 게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은 자칫하면 혼동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고 담당자라면 개인정보의 유출에 위험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노출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노출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검색 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삭제 요청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시스템의 계정, 로그 등을 점검 후 분석 결과에 따른 접속 종료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제3자의 접근 여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PC 등 정보처리 시스템의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후 디렉토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경우에는
유출이 된 정보 주체에게 72시간 내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지해야 되는 필수 항목으로는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도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 유출 등 해킹으로 인한 유출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2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현황 및 사고 원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출 침해의 대량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1,000만에서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취급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업이라는 IT 기술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나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재는 다양한 산업부나 비영리단체, 국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도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CCTV,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심각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의 인식 변화도 있습니다. 집단소송, 분쟁 조정, 침해 신고 등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체 권리 보장 요구가 증대되면서 예전에는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크웹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천국 다크웹이 국내 개인정보의 2,346만 건을 유출하였다는 기사입니다. 2020년도 기사이긴 한데요. 국내 1362개의 웹사이트 계정 정보가 다크웹에 노출되었습니다. 다크웹은 불법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해서 특수 경로로만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로 익명성을 활용해 해킹, 불법, 금융, 마약 거래 등이 발생하는 하나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크웹에 유출됐다는 것은 해당 정보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나 2,346만 건이라는 큰 정보가 거대한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이 건에서는 이제 정부도 유지를 하고 이런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피해 단계는 먼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통신사 포털, 호텔, 백화점, 은행, 카드사, 웹사이트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됩니다. 다음으로 유출되는 절차는 보통 내부자, 위탁 직원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이러한 자료들을 USB나 하드 등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큰 문제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유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부자나 위탁 직원의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커를 통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부분이라 저도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유출 경로, SQL 인젝션, 웹셀 업로드, URL 인덱스 취약점, APT 공격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관리 부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안 조치가 미흡하거나 메일, 메신저 등의 오발송으로 이러한 유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가 축적,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CD 등 저장 매체를 통한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사례로는 명의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인 대포폰을 개설, SMS 등 불법 스팸, 과도한 TM 등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노출되는 경우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인데요. 공익 제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 목숨을 끊은 사안입니다. 땡땡 경찰서는 국민신문고 청원자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땡땡 교육청 직원 B씨와 도교육청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원 C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청원자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전직 교사 D씨도 입건했습니다. 사망한 20대 A씨는 D 교사 관련된 청원을 접수를 했는데요. 교육청 국민신문고 담당이었던 B씨가 청원자인 A씨의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 산하 사립학교 인사 담당자는 해당 A씨의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D씨에게 유출을 했고 D씨는 A씨에게 협박 문자를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한 그 교사에 대해서 정보 유출로 인해 사망 사례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관련자 및 담당자들은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업과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탈북센터의 PC가 해킹되면서 탈북민들의 997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입니다. 심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탈북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이 유출이 되었고요. 이 해킹을 주도한 해커의 신원과 목표가 밝혀지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탈북민들은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특히 탈북민들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겠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신변이 더 걱정됐던 것으로 해당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의 세 가지는 해킹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업무상 과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32%에 달합니다. 일부지만 한 6%의 아주 소수 사례이긴 하지만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킹에 대한 대비 및 업무적으로 과실로 발생하는 부분만 줄이더라도 대부분의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기업의 일터에서는 담당자 실수로 이러한 메일 발송, 접근을 통한 검색 엔진 노출되는 잘못된 경우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고의 유출하는 경우들은 이건 그냥 불법 매매로 이루어진 경우도 3.3%나 존재한다고 하네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노출, 탐지, 삭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고요.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 탐지, 삭제 홈페이지는 17년도 이후 쭉 감소 추세였으나 19년도 탐지 유형 확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17년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터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사관리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총칙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보 주체의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그리고 목적의 이용 제한, 파기를 명시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 제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번호, 고유식별 정보, 민감정보 등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CCTV에 해당하겠죠.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 책임자의 지정,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유출 시 조치해야 될 사항, 통지 및 신고, 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보장 및 구제에 관련해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열람하거나 정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처리를 정지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의 분쟁 조정, 관련된 신청 절차, 그리고 단체 소송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란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란 가명 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고유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가명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전자, 수기 등 형태와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고요. 주관적인 평가나 허위 정보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표, 그리고 예명, 닉네임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에 관련된 정보여야 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연관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자의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여야 합니다. 자연인에 관한 정보가 해당되고요.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피의자 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의 예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로 모두가 아시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 정보로는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 정보가 해당될 수 있고요. 신체적 정보로는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가 해당되고요. 의료 건강 정보로는 건강 상태,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정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검색 내역이라든지 노조 가입 여부, 활동 내역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보의 경우에는 교육, 병역, 근로, 법정 정보 등이 해당될 수 있고요. 재산적 정보에는 소득이나 신용, 부동산 정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 번호라든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득을 취득하는지 등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그리고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휴대전화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리와 관련성 있는 다른 정보,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 내역 등 이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 라고 판시하여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한 원칙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처리 목적 내에서만 처리해야 하며 반드시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합니다. 세 번째로는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과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정보 처리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가명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 가명 익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준수가 필요하며 정보 주체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처리 근거 또는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는 선택 정보로서 필수 정보와 구분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 3자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15조, 17조, 18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받을 때 고지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지 의무사항으로는 첫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둘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셋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넷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여섯 번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등에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이용, 그리고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을 또는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 중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주체에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형 감후 보호처분 집행 관련해서 공공기관만 해당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즉시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반드시 3일 이내에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3조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 주체에게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 정지 요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정보 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 연락처 등이 있겠죠. 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먼저 고지 의무 대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수집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고지의 방법 및 시기는 서면, 전화, 문자 전송,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하였다는 사실, 알린 시기, 알림 방법을 개인정보 파괴할 때까지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범죄수사, 공소, 제기 유지, 형 감호 집행, 규정보호보안과 절처분, 출입국 관리사항 등 개인정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우려 또는 재산 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 시에는 적용이 예외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들과는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요. 파기 방법에는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 매체의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의 형태로 진행이 필요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합니다. 파기 절차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정보 주체, 법정 대리를 포함하고요. 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민감정보의 처리, 고유식별 정보의 경우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홍보나 마케팅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 할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금지됩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성명,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입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됩니다.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감정보에는 개인의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개인의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 경력정보, 바이오 식별정보, 인종 및 민족정보가 해당되고요. 고유 식별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강력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데요. 법률, 대통령령, 국회,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즉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가입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기업의 경우 채용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데 적법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 지원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이 결정된 후 법령을 근거로 주민등록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집이 가능합니다. 입사지원서의 접수,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는 해당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처리 근거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므로 채용 전형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 결정 후 사용자가 근로자 의무, 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을 처리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집이 가능할 것이고 이때는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규정입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 운영 금지됩니다. 첫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둘째,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셋째,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섯째, 교통 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해 받습니다. 단,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 또는 보호하는 시설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 임의 조작,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조치 의무입니다.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 변조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로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하고요. 관련된 실태 정기조사 및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조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지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 달성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관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는 유출 등을 안 때부터 24시간 내에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사항으로는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연락처가 포함됩니다. 통지가 면제되는 경우로는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통지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보호위원회에 서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신고는 24시간 내에 T사에 신고할 수 있고요. 통지 신고의 지연 및 보완으로는 24시간 내에 통지 및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요. 통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24시간을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인사담당자는 채용 시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는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번호의 경우에는 채용 전형 단계에서는 수집할 수 없고 범용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로는 지원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있을 텐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직무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성적, 자격사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에는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수집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근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 이 이상의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그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용 유지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시스템과 인사 담당자의 PC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고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암호화, 방화벽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 종료 이후의 개인정보는 근로자의 퇴사 후 3년간 보존하고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단, 경력증명서 등 퇴직 근로자의 사용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3년을 초과하여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현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상담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관리 관련해서 영업비밀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비공지성,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비밀 상태로 유지가 되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유용성은 기술상, 경영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경쟁상 이득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밀 관리성은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2015년도에 비밀관리성 인정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노력으로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은 경제적 유용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독립된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 바 어떠한 정보가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는 영업비밀로 부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공지성입니다. 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정보가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졌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입니다.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영업정보 및 경영정보의 극비, 대외비, 영업비밀 등 특정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비밀을 보관하는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 유지 의사를 가지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할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래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입니다. 이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취득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행위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절취, 기망, 협박, 도청 등 여러 가지 기억이나 고용 등의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행위로서는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 활동에 이용, 연구 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대로 모방 참조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기도 합니다. 공개 누설 행위입니다. 불특정인의 공공행위, 특정인의 비밀 유지한 채 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개 방법의 예시로는 정보 내재된 유체물, 교부하거나 USB 등의 복제, 암기하여 전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정당한 취득 플러스 인적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것을 말하고 보장 목적 요건 추가, 계약관계 존속 중 종료 후 신의칙상 위반 행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관련입니다.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2항에 의하여 부정이익 취득 가해 목적, 고의, 영업비밀, 취득사용 누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영업비밀을 국외에 누설하는 경우 부정이익 취득, 고의, 영업비밀, 취득사용 누설 행위, 플러스 외국사용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이등액의 2에서 10배 벌금입니다. 양벌 규정으로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위임원 개입, 상당수 임직원의 개입 시 행위자와 회사도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에는 업무상 타인 사무 처리자가 업무 위배 행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익을 취득하고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에 따라 해당 행위가 있고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7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침해 시 민사적인 책임도 존재합니다. 장래에 발생한 침해로서는 병역금지 청구 포함하여 해당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보호 사전에 대응하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는데 주로 누가 침해할 것인가,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계획, 보고 기록, 출퇴근, 출장 기록, 개발계획 연구 노트, 비밀유지 각서, 전직금지 약서, 체계적인 비밀 관리와 전사적 차원에서 영업비밀 목록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보보호 예방 수칙으로는 신분증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신분증은 규정된 위치에 폐용하고 도난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총무팀, 인사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 정보보안 관련해서는 빈손으로 출근, 빈손으로 퇴근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정보 저장 매체의 경우에는 무단 반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PC, 외장형 하드, USB,
CD, DVD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근하거나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상에 방치되는 자료가 없도록 주의하고 주요 문서나 정보 저장 매체는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외부 방문객에 대한 출입 보안도 필요합니다. 외부 방문객이 사내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도록 합니다. 외부 인원 사내 출입 시에는 반드시 방문증을 폐용하고 안내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내방객의 사무실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면회실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예방수칙 문서 보안의 경우 민감한 문서는 가급적 복사하지 않고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밀 내용이 포함된 문서나 자료 또는 폐지 등은 반드시 세절하여 소각해야 하며 단 한 장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전출 또는 퇴직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 문서는 반드시 반납합니다. 업무 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하거나 알게 되는 회사의 모든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업무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너만 알고 있어 식의 비밀 누설을 엄금하고 작은 정보라도 경쟁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보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는 문서화하여 지적재산으로 등록 후 활용합니다. 사내 상주 외부인, 외국기술고문, 고용인, 컨설턴트, AS 업체에 민감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정보는 엄격히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비밀 유출의 주된 경로는 항상 내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내 생활 보안 관련 무단 촬영을 금지하고 통제구역은 철저히 관리합니다. 취약품 반려 시 반드시 사전 조치하고 보안사고는 은폐하지 않고 공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상의 허점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사용 보안 관련입니다. PC 부팅, 윈도우, 화면 비우기, 암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다른 내부적으로 정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화면 보기는 항상 10분 이내로 설정합니다. 공유 폴더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인원은 최소 인원으로 결정합니다. 바이러스 검색 및 예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초기 종작 시에 작동토록 하며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 업데이트는 필수적입니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야 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보안 레벨은 사용 업무에 따라 적정한 레벨로 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항상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 저장 매체, PC, 하드, USB 등은 반드시 승인된 것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보안입니다.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을 사용합니다. 외부로 메시지, 이메일, FTP 등을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한 계정만을 사용합니다. 업무용 PC로 웹하드, P2P 등 파일 공유 사이트 접속을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해킹의 우려가 있는 이메일이나 웹상에서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외부 메일은 열람하지 않고 삭제하고 자동 보안 패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특히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코로나를 통해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근무 시간이 이제 유연근무제를 통해
동시에 근무하고 동시에 퇴근하는 어떤 인사관리 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규정 그리고 징계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